세계가 가장 평화롭다고 믿던 바로 그 순간 인도의 한 소년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전 세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난드가 2025년 6월 공개한 발언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가장 안정돼 보이는 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는 세계가 지금 가장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단언했다. 모두가 평화를 말하고 있을 때, 모두가 위기는 끝났다고 믿고 있을 때, 바로 그 고요함의 이면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이 태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특히 중동을 지목했다. 2025년 국제사회는 오랜 긴장의 시대를 지나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다. 중동에서는 수십 년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례 없는 외교적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각국의 언론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대화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연신 입에 올렸다. 누가 보아도 세계는 안정의 궤도 위에 올라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지구 반대편 인도의 한 젊은 예언가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그의 이름은 아비가냐 아난드.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9이었으나 이미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눈에 띄게 안정돼 보이는 시기가 올 것이며 그때가 바로 가장 조용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숨겨진 불신이 가장 크게 타오르기 직전의 정적에 불과하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발언이 공개된 직후 세계 각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국제 정세 분석가들은 그의 말을 단순한 점성술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으나 또 다른 일부는 현재 중동 정세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가 언급한 시간적 범위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2029년에서 2032년 사이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1년의 전환이 세계 전체를 뒤엎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세계 질서 자체가 다시 짜이는 시기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 국제체제 전반의 근본적 재편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경고의 한복판에서 아난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지명 하나를 함께 언급했다. 한반도였다. 그는 세계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그 시기에 한반도는 예외적으로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 발언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중동의 위기를 말하면서 왜 갑자기 한반도를 언급하는 것인지 그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난드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중동의 고요함은 고요가 아니며 그것은 전환이라고. 세계의 중심이 바뀔 때 역사는 항상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고. 이 발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의 차원을 넘어 현재의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균열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언을 믿지 않던 이들조차 고개를 들어 그의 말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때 전 세계를 멈춰 세운 팬데믹의 도래를 사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 소년이 다시 입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중심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는 중동의 두 축과 함께 동아시아의 한반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조용한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년 예언가의 등장. 아비가냐 아난드는 누구인가? 전 세계가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14살의 소년이 국제 정세와 천체의 움직임을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비가냐 아난드는 2006년 인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고대 인도의 학문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베다 점성술과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그의 이해력은 주변의 경악을 자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베다 점성술이란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의 현자들이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 세계의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으로 단순한 운세풀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지식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아난드는 이 베다 점성술의 원전을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독해할 수 있는 극소수의 젊은 연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해박한 지식은 인도 내 점성술 학계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해진다. 그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이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체의 배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사이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였다.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조차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수개월 뒤 전 세계를 뒤덮은 팬데믹의 현실은 이 소년의 이름을 단숨에 국제적인 화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채널 구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인도뿐 아니라 유럽, 북미, 동아시아의 주요 언론들이 그를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아난드의 분석 방법론은 현대 서양의 점성술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목성, 토성, 금성 등 주요 행성들의 위치와 각도, 그리고 그것들이 형성하는 기하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지구 위의 사건들을 해석한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그는 특정 행성 간의 합이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대 인도의 천문학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그의 분석이 보여준 일련의 일치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그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은 단순히 위기의 도래만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성격과 전개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이다. 그는 팬데믹의 파동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수년간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의 격화라는 연쇄적 위기를 경험했고 이는 그의 발언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난드를 둘러싼 논쟁 역시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그의 예언이 사후적으로 해석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으며 그의 아버지가 채널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업적 동기를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의 채널은 매월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세 분석가와 언론인들이 그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025년 현재 아비가냐 아난드는 단순한 인터넷 유명인의 범주를 넘어 국제 정세의 미래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인물이 2025년 6월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을 공개한 것이다.
소름 돋는 과거의 적중 팬데믹에서 전쟁까지 예언가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가 얼마나 화려한 수사를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정확한 적중의 기록을 남겼느냐에 달려있다. 아비가냐 아난드의 경우 그 기록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널리 알려진 적중 사례는 2019년 8월에 공개된 영상에서 비롯된다. 당시 아난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목성과 토성 그리고 라후와 케투로 불리는 달의 교점이 형성하는 특수한 배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1월에서 2020년 4월 사이 세계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위기는 전염병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영상이 공개된 것은 중국 우한에서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보고되기 수개월 전의 일이었다. 2020년 초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단어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사람들은 이 소년의 영상을 다수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조회수는 수천만 회를 돌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 적중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일부 비판자들은 해당 영상의 업로드 시점이 실제보다 나중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예언의 내용이 충분히 모호하여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기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에서 그가 언급한 시기와 위기의 성격이 현실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사실 자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팬데믹에 이어 아난드가 적중시킨 것으로 회자되는 두 번째 사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다. 그는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걸쳐 발표한 복수의 영상에서 유럽 동부 지역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의 발언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가 이 충돌의 여파로 세계 에너지 시장과 식량 공급망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인 부분은 이후 실제로 전개된 에너지 위기와 곡물, 가격 폭등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겹치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주목받는 적중 사례는 중동 정세에 관한 것이다. 아난드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해왔다. 2025년 7월 그가 출연한 한 팟캐스트에서 밝힌 이란 관련 예측은 이후 수개월 내에 전개된 중동 정세의 급변과 맞물리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적중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아난드의 발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적중률에 대해서는 80% 이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는 과장된 수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빗나간 예측들이 선택적으로 무시되고 적중한 사례만이 부각되는 확증, 편향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과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인류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그의 발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일치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 다수의 관찰자들이 내리는 평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러한 과거의 기록 위에서 그가 2025년에 공개한 한반도와 중동에 관한 새로운 예언은 더욱 무거운 울림을 갖게 된 것이다. 중동의 거짓 평화, 이란과 이스라엘, 고요 속의 불씨. 역사는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다. 가장 파괴적인 전쟁은 언제나 가장 평화로운 시기의 직후에 발발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비가냐 아난드는 바로 그 역사의 패턴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2025년 6월 아난드가 공개한 예언의 핵심 무대는 중동이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을 나란히 언급하며 이 두 나라 사이에 눈에 띄게 안정적인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대화가 오가고 긴장의 수위가 낮아지며 세계의 언론들이 중동의 봄이 왔다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예고였다. 그러나 아난드는 그 장면을 평화의 증거가 아니라 재앙의 전조로 읽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동의 고요함은 고요가 아니다. 그것은 전환이다. 숨겨진 불씨는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크게 타오른다. 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마치 수십 년간의 갈등을 끝내고 평화의 손을 맞잡는 듯한 장면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그 연기는 향이 없고 색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 발언이 갖는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정세의 구조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적 관계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이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종교적, 이념적, 지정학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대립이다. 양국은 직접적인 전면전을 치르지는 않았으나 대리전과 사이버 공격과 암살과 핵 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대치를 수십 년간 이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대립 구도에서 표면적인 안정이 찾아올 때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인지 아니면 더 큰 폭풍전의 고요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국제정세 분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아난드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단호한 답을 내놓았다. 그는 천체의 배열을 근거로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전환이 세계 전체를 뒤엎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세계 충돌의 시작이 바로 그 조용한 순간에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가장 평화로워 보일 때, 모든 것이 잠잠해 보일 때 다시 첫 불꽃이 일어난다. 그것은 국지적인 충돌이 아니라 진영과 진영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발점이다. 그가 말하는 이 시발점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이 불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이 흔들리고 북쪽의 국가들이 경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며 남쪽의 국가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현재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동맹 체계와 안보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아난드는 이 시기를 시험의 시기라 명명하며 세계 질서 자체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 거대한 경고의 한복판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한반도를 언급했다. 세계가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그 시기에 한반도만은 예외적으로 고요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이 대조적인 구도, 중동의 폭발과 한반도의 고요라는 기이한 병치는 이후 그가 전개하는 예언의 핵심 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체가 가리킨 한반도 2025년 7월 운명의 분기점. 고대로부터 인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땅 위의 운명을 읽어왔다. 별의 움직임 속에서 왕조의 흥망을 읽고 행성의 배열에서
전쟁과 평화의 징조를 찾아온 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 문명의 오래된 전통이다. 아비가냐 아난드는 바로 그 전통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서 한반도의 하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난드가 한반도의 운명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2025년 6월의 발표에서였다. 그는 한반도의 흐름이 2025년 7월부터 바뀌기 시작한다고 선언했으며 그 근거로 천체의 움직임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7월에서 9월 사이 나는 목성과 금성이 특정한 각도로 마주하는 장면을 보았다. 목성은 지혜와 권위를 뜻하며 금성은 조화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이 두 별이 한 줄기 선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 한반도의 하늘에 숨겨졌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베다 점성술에서 목성은 구루, 즉 스승을 의미하는 행성으로 지혜와 확장과 정의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성은 슈크라로 불리며 조화와 풍요와 예술적 감수성을 상징하는 별이다. 이 두 행성이 특정한 기하학적 각도를 형성하며 마주보는 현상은 천문학적으로 드문 배열에 해당하며 베다 점성술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배열이 나타나는 시기에 인간 사회의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촉발된다고 해석되어 왔다. 아난드는 이 천체적 배열이 가리키는 변화의 성격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나 군사적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흐름이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한반도에 내려온 긴 시간의 굴레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나는 이 시기를 두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때라고 부른다. 그 문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감각이 깨어있는 이들은 분명히 그것을 느낄 것이다. 이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아난드가 한반도의 변화를 외부적 사건이 아닌 내면적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 변화가 어떤 정치 지도자의 선언이나 국제적 합의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는 현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와 군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그의 단어는 기존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들이 주로 북핵 문제나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프레임 안에서 논의되어 온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내면적 전환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국민의 의식이 눈에 띄게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그의 발언이었다. 논리보다 상식, 목소리보다 조화, 권력보다 책임이라는 가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이 흐름은 외부에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관점은 일견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분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의식의 각성이라는 주제는 결코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아난드가 말한 영적인 문의 개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논쟁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나 그가 제시한 시간적 기점인 2025년 7월이라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발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의 균열, 섬의 황혼 중국과 일본의 쇠퇴, 한반도의 부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지각 변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아비가냐 아난드는 한국의 미래를 단독으로 조명하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이웃의 운명을 함께 일궈냈으며 그 대조적인 궤적 속에서 한반도의 도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중국에 대한 그의 묘사는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동쪽의 대륙에서 거대한 땅덩이 속에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려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깨어남은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나는 금과 비단으로 연결된 길이 어둠 속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길은 과거에는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권력을 쫓는 손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고 결국 그 무게가 그들 자신을 무너뜨렸다. 이 묘사에서 금과 비단으로 연결된 길이란 중국이 추진해온 거대 경제 구상을 은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난드는 이 길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끊어진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어서 서쪽에서부터 불길이 번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불길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중심으로 점점 타고 들어갔다고 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지역이나 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불안정이 중심부로 전이되는 구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특히 그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탱하던 신화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한 부분은 체제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위기를 지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 대한 아난드의 묘사는 중국과는 결이 달랐다. 폭발적인 붕괴가 아니라 소리 없이 가라앉는 침잠의 이미지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바다에 떠있는 섬을 보았다. 그 섬은 한때 빛나는 기술과 정밀함의 나라였다. 그러나 그 섬 위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떠오르던 해는 이제 붉은 석양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노을을 보며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떠오르는 해가 석양으로 변한다는 묘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상징 그 자체를 겨냥한 표현으로 읽힌다. 아난드는 고령화된 인구, 사라지는 청년의 열정, 굳어버린 전통과 멈춰버린 개혁이 이 섬을 서서히 침묵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현상이 단순한 경제적 침체가 아니라 역사적 에너지 자체가 멈추는 현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는 바다의 울림이 작아지는 것을 들었다. 그 땅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고요는 방향을 잃는다. 한반도의 통일 영혼의 재결합, 분단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아비가냐 아난드가 남긴 이 한 문장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그의 예언 중 가장 깊은 울림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그리는 통일의 그림은 군사적 점령도 정치적 협상의 결과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례 없는 형태의 재결합이었다. 아난드는 이 변화의 시간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6년 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의 발언이었다. 그는 그것을 계산되지 않은 변화이며 이념도 전략도 설명하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시점을 남과 북의 흐름이 바뀌는 진입점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서 2027년 중반에 대한 그의 묘사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북쪽에서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금씩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문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열리는 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나는 그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개방의 시작이라 명명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으나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교육과 문화의 영역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고 싶어 했다. 닫힌 공간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었다. 변화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음식과 문화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같은 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통일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아난드가 제시하는 통일의 개념은 기존의 어떤 시나리오와도 궤를 달리한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나 군사적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생활 양식의 자연스러운 수렴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그는 이를 영혼의 통일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30년대 초 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국경이 사라진 지도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것은 종이에 찍히지 않은 통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명확한 통일이다. 아난드는 이 통일의 과정에서 상징적인 공간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새로운 수도라는 표현이었다. 그는 서울이 역사와 함께한 도시이지만 이제는 기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분단의 상징에서 벗어난 곳, 남과 북이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서 새로운 도시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백두에서 시작된 기운이 남쪽으로 흐르며 중간 지점에서 응결되는 형태라는 묘사를 남겼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 이렇게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도시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의미를 가진다. 그곳은 한 민족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공간이며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무대가 된다. 나는 수많은 외국인이 그 도시를 방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찾는 것은 경제나 관광이 아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희망을 보기 위해 왔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인지는 아직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난드가 그리는 통일의 그림이 무력이나 협상이 아닌 공감과 문화와 정신적 수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통일 담론에 전혀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대전의 한복판에서 한반도만이 지킨 고요.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시기가 온다. 아비가냐 아난드가 남긴 이 선언은 그의 예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경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 경고의 한복판에서 가장 의외의 장소가 가장 의외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예언은 듣는 이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아난드는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의 세계를 천체의 언어로 읽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목성과 토성이 정반대 방향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상징이 아닌 실제 현실의 반영이었다. 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기를 더 이상 자신 있게 펼치지 못하는 시기였다. 베다 점성술에서 목성과 토성의 대립 구도는 확장과 수축, 이상과 현실, 자유와 질서 사이의 근본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 두 거대 행성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배열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난드가 그리는 이 시기의 세계는 표면적인 안정 뒤에 숨겨진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그 시발점은 앞서 언급된 중동이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짓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 그 충격파는 국지적 분쟁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 진영 대립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파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유럽은 흔들리고
북쪽은 경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며 남쪽은 방관할 수 없게 된다. 세계는 그 한 점에서 다시 균형을 잃는다. 이 묘사는 현재의 국제안보 체계가 하나의 지역 충돌에 의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혼란의 와중에서 아난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지구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와중에 단 하나의 땅이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땅은 바로 한반도였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세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 땅은 오히려 고요한가?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이 땅이 이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달구어내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의 분단과 전쟁의 기억, 그리고 끊임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단련된 한반도의 내면적 강인함이 세계적 격동의 시기에 오히려 가장 단단한 중심축이 된다는 해석이었다. 아난드는 이 시기에 한국이 단지 생존하는 것을 넘어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장면으로 2030년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한 회의를 묘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르고 배경은 달랐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의제가 놓여 있었다. 평화. 그리고 그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내가 2025년에 보았던 바로 그 새벽을 여는 사람이었다. 아난드는 이 회의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발점이라 단언했다. 한국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는 매우 명확한 설명을 남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자리는 한국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세계가 그 자리를 한국에게 맡긴 것이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 민족은 해냈기 때문이다. 자신을 치유했고 서로를 이해했으며 갈등을 넘어서 화합을 실현했다. 그것이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신이었다. 세계대전의 한복판에서 홀로 고요를 지킨 한반도, 그리고 그 고요함이 곧 세계를 향한 새로운 질서의 진원지가 된다는 기이한 예언은 듣는 이에 따라 희망이 되기도 하고 경악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흐름의 완성. 2035년 세계가 다시 한 장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비가냐 아난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장면의 묘사는 그의 예언 전체를 하나의 완결된 서사로 마무리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반세기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난드는 한반도의 미래를 단순한 정치적 부상이나 경제적 성장의 차원에서 논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민족이 새로운 정신 문명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를 넘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이다. 나는 이 길의 중심에 바로 이곳 한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흐름의 완성이다. 그가 이 예언의 마지막 단계에서 강조한 것은 교육의 전환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2027년부터 한국의 교육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암기나 경쟁은 사라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자리 잡았다. 그 안에는 인성과 공동체 정신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교육의 변혁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관점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명제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도, 전후 독일의 재건도, 그 출발점에는 교육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있었다. 아난드가 한국의 부상을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아닌 교육과 의식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국수주의적 환상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근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흐름이 경제적 현실로도 이어지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6년 8월 나는 다시 목성과 금성이 독특한 각도로 정멸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시점에서 한국은 놀라운 경제적 도약을 시작한다. 세계 자본이 한국으로 향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땅에 집중된다. 그것은 기술이나 자본력 때문이 아니다. 공존이라는 새로운 경제 철학 때문이다. 내가 본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성장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델이다. 이 공존의 경제라는 개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난드는 한민족의 역사적 고통이 이 부상의 근원적 동력이라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민족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왔다. 그 고통은 단절의 고통이었고 이별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잊히지 않은 정신이 있었다. 나는 그 정신이 2025년 이후부터 점차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단절은 끝났고 연결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 연결은 땅과 땅의 연결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장면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2035년 다시 세계가 그 지도를 들여다보는 장면을 보았다. 그 지도에서 중심이 된 땅, 그 땅은 더 이상 과거의 수동적인 한반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드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아난드는 자신이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해왔다. 그가 본 흐름의 끝에 놓인 이 이름은 희망인 동시에 책임이며 예언인 동시에 과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될 운명인지 혹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인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처럼 아비가냐 아난드의 기이한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은 채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